번째 제목은 새학기 수업 스마트 앱으로 즐겁게 교육용 퀴즈게임 앱 활용법, 행복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워라벨. 네, 홍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스크린. 제가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에 있는데 저희 행복교육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요새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통과돼서 막 인성교육 하는데 사실은 인성교육다운 교육이 없다. 행복교육이 이게 답인 것 같다. 이런 선생님들의 반응이 있어서 되게 좀 바쁜 그런 척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총장님도 오시는 이런 자리라는 거를 보고 제가 어저께 밤에 꼴딱 샜어요. 오늘 이거 PPT를 다시 또 손본다고. 사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4시 반까지 끝내야 되면 아마 80분 채 안 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주제는 두 가지예요. 그 스마트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퀴즈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좋은데 그거를 두 가지만 약간 짧게 맛보기로 하고요. 그 두 번째 주제인 그 워라밸과 행복,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그것이 요즘에 저희 행복연구센터에서 되게 중요하게 하고 있는 연구 분야라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좀 이렇게 삶에 우리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퀴즈 게임 앱을 한번 연습 삼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쭉 한 다음에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다시 퀴즈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 자료집을 보시면 제가 먼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지금 제본을 해주셨네요. 지금 이 새 학기에는 스마트 앱으로 즐겁게, 이게 지금 사실은 3월 달 초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이걸 가지고 워크숍 했던 자료를 제가 약 한 2배 정도로 훨씬 더 내용을 풍부하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왔고요. 그 목차를 보시면 그 퀴즈 게임 앱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플로우, 소크라티브, 카훗,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건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서 안 해봐도 그냥 집에 가서 이런 소크라티브 앱이 있대 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은 한 10분이면 회원가입에 문제 출제까지 다 끝내요. 저희 집 초등학교 아들, 딸이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하는 걸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카훗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좀 늦으실 수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들은 안 되더라고요. 정말 30명이 하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 짚어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여기 매뉴얼을 넣어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되 지금은 심플로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심플로우하고 카훗을 할 건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자료집은 11쪽이지만 여기 화면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인터넷을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이 주소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심플로우라는 것은 원래 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 심플로우예요. 심포니 할 때 심, 그 다음에 몰입이라는 의미의 플로우 해가지고 심플로우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회원가입을 하면 제 아이디가 만들어지잖아요. 제 id.simflow.co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아이디가 리틀프린스예요. 그래서 littleprince.simflow.com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해보세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하시면 바로 그렇게 메시지 창이 있어요. 거기다가 메시지 넣고 지금 보니까 6기 남지영님이죠?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메시지 올리는 게 여기 뜹니다. 벌써. 이제 학생, 우리 대학원생이냐 교수님이냐가 여기서 구분이 되네요. 들어오실 때 이름은 그냥 닉네임 하셔도 되고요. 실명 하셔도 되고, 총장님은 총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띄워놓을 거니까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질문을 올려두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올린 질문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추천 기능이 있어요. 그걸 체크하면 그 추천을 많이 받은 질문이 상위로 랭크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면서 확인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띄워놓고 할 건데요. 이 싱플로우는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올리는 기능이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출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스마트폰 맨 위에 메뉴 보시면 발표, 다운로드, 다운플로우, 업플로우 이렇게 돼 있는데 다운플로우라고 거기를 선택하신 상태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접속하시면 디폴트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게 뜨고요. 업플로우요. 죄송합니다. 업플로우가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다운플로우는 탑다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제가 퀴즈를 내면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퀴즈를 출제를 해놓지 않아서 심플로우 퀴즈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이제 그냥 회원가입해서 그대로 출제하시면 되는 건데 집에 가서 천천히 해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지금은 카웃을 배워보려고요. 이 세 가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준비한 세 가지 중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 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다시 넘겨볼게요. 네, 카호ot, K-A-H-O-O-T. 이거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어플 모양이 이렇게 K하고 느낌표 이렇게 돼 있어요. 앱스토어나 그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서 그 카호ot 검색하시면 이렇게 카호ot 플레이어 요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호ot 하나만 배워가셔도 저는 여기 힘들게 교통체증 이겨내고 오신 이 보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1억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200만 명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어플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그 노르웨이 대학의 대학원생이 석사 논문 쓰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되게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잘 활용합니다. 참고로 심플로우는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되게 정교하고 복잡해서 잘 안 쓰여요. 근데 카웃은 매우 심플해서 되게 잘 쓰입니다. 이거 카웃 어플 실행시키면 처음에 뭐 as a teacher, as a student 이렇게 나오는데 as a student 선택하시면 또 how old are you 물어봐요. 그럼 뭐 대충 뭐 18살 뭐 이렇게 답변하시고요.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엔터 핀이라고 하는 그 핀을 입력하시오라는 그 버튼을 쫙 눌러주면 지금 이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뜨면 여기 게임 핀을 입력하는 칸이 뜨는데 이 상태로 그냥 대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되셨나요?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화면.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 이 화면에 이 게임 핀 번호 넘버가 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이름을 입력하고 입장하면서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띄울게요. 참고로 이게 지금 문제가 화면 스크린에만 뜰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자, 제가 문제 리스트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연습이니까 가장 쉬운 아재 개그로 해볼게요. 문제는 7개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뜰 거예요. 여기 뜰 거예요, 이제. 자, 990-9530. 네, 이거를 게임 핀 요 번호를 넣으세요. 이거 넣고 입력하면 또 자기 이름은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네,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입장하시는 대로 이 이름이 다 뜨는 게 보이시죠? 여기 이제 몇 명 플레이어가 참여했다 뜹니다.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이름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런 모양이 뜨는데 이건 뭐냐면 혹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름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클릭하면 강퇴시킬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들어와야 돼요. 뭐 그냥 간단한 그런 기능도 있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 못 들어오신 분 계시다면 옆에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클래식 모드가 있고 팀 모드가 있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뭐 4명, 5명, 6명 한 팀으로 스마트폰 한 대만 가지고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클래식 모드는 그냥 한 학생이 스마트폰 한 대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퀴 눌러서 나가신 다음에 잠깐만요. 아직 나가지 마셔보세요. 저절로 나가져요? 네, 그러면 다시 엔터 핀 누르는 화면으로 가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스. 그리고 엔터 핀. 990-9530 아까랑 똑같은 번호로 안 나가셨으면 아마 그대로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핸드폰 데이터 무제한이시면 그걸로 테더링을 해볼까요? 차라리 그게 빠를 것 같은데.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떴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다 되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네, 잘 되네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30명이 시작했는데 3명만 답변을 하셨네요. 딸기가 잘리면 딸기 싫어. 딸기 싫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종대왕이 나온 고등학교는 이게 여러분들이 답도 안 골랐는데 끝나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낼 때 시간 제한 설정을 제가 10초를 걸어놔서 그래요. 네. 자, 그것도 한번 직접 당해본 다음에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여기 제 넥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원래 점수가 떠요. 이게 뭐냐면 513점 척군. 네. 지금 2분만 맞히시고 나머지는 다 틀리신 거예요. 빵점 빵점 빵점.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6분이 맞추셨는데요. 이 카웃 퀴즈는 지금 여러분이 풀고 계시는 거는 제가 집에 와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었던 우리 애들에게 제가 카웃 퀴즈를 한번 내보겠다고 가서 하는데 막 지네들이 풀다가 이거 재밌겠다. 이거 우리가 해보면 안 돼요 하더니 핸드폰을 확 뺏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10분 만에 만들어 온 퀴즈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답이 붕어빵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빵 이렇게 해가지고 붕어빵이래요. 완전 지금 보시니까 점수가 755, 712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빨리 누를수록 점수가 더 높아요. 한 문제당 대략 100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것은? 자, 3초 전, 2초 전, 1초 전. 이 하이에나 맞추시는 분이 진짜 아재예요. 네. 남지영 님이 확실하게 아재입니다. 어디 계세요? 남지영 님. 네.
세상에서 가장 긴 것은 2초 전, 1초 전. 네, 참기름 잘하셨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 세상에서 두 번째로 긴 것은? 세상에서 두 번째로 긴 것은? 자, 다 되신 것 같아요? 2초 전, 1초 전, 땡. 네, 들기름이죠. 좀 덜 들길다 해가지고 들기름. 척군님은 누구세요? 척군. 두 번째 아재. 네. 자, 마지막 제일 어려워. 이거 맞추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땡. 네, 맞추신 분이 3분밖에 없네요. 자, 차문이 4개라서 3개만 닫으면 안 됩니다. 자, 최종 결과는 네, 남지영님, 척구님, 써니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쇼 피드백을 누르면 그 스마트폰에서 별점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학생에게만 퀴즈를 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재밌었는지 이거 별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다, learning, feeling, recommend 다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엄지척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것을 save result를 눌러서요. 요거를 파일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두시면 됩니다. 자, 엑셀 파일 다운받아 둘게요. 자, 지금 별점은 4.4 이렇게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결과 파일은 이렇게 엑셀로 나오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편집 사용 누르고, 자, 퀘스천 서머리.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오죠. 빨간색은 다 틀렸다는 거고요. 초록색은 모두 정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맞추고 틀리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잘 비주얼라이즈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어떤 건지 카웃이 어떤 건지 이제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따가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스마트폰은 잠시 다시 꺼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건 내려놓고, 네. 자, 이제부터 좀 속도감 있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강의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교생 실습 나가는 학생들 수업을 할 때 스마트 교육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서울대 4대부 중 4대부여 중이랑 공동으로 저희 서울대 사범대랑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발굴한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에 활용하면 좋은지를 우리 이 자료집 뒤쪽으로 가시면 수업에 언제 어느 타이밍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용한 팁 다 이렇게 설명해 두었는데 이따 끝날 쯤에 한 번 더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카웃 요거까지 했고요. 자, 오늘 주제는 워라벨과 행복입니다. 지금 오늘 아까 와서 보니까 워라벨이 무슨 뜻인지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워크-라이프 밸런스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서울대학교 그 김난도 교수님 아시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분이 원래는 그 트렌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매년 대한민국 핫 키워드 10개씩 발표를 하세요. 연말에. 그러면 이제 그게 정말로 그 한 해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키워드냐, 연말에 그걸 평가를 하시는데 거의 다 적중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2018년도에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워라밸을 던지셨습니다. 근데 왜 워라밸이냐? 잠시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제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 행복연구센터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짧게 이 어떤 일종의 맥락을 형성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복을 연구한다는 것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938년도에 미국의 그랜트라고 하는 그 재단이 있어요. 되게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이죠. 하버드 의대에다가 행복의 본질,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삶의 조건이 무엇이냐를 펀딩 무한히 될 테니까 펀드를 무한히 될 테니까 연구해 주세요. 그래서 1938년도에 시작해서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하는 거냐면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을 300명을 뽑아서 이들이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2년마다 만나요. 설문조사하고 이들이 이제 취업하면 월급 얼마인지, 인간관계가 어떤지, 그다음 건강검진도 공짜로 해주고요. 결혼하면 와이프나 나중에 자식들 인터뷰까지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상당히 많이 밝혀서 이미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서점에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뭐 행복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도 없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밝혀놨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갸우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형 행복과 한국형 행복이 다를 것이다. 동서양 문화가 다르듯이.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는 최소 50년을 하자. 실제로 50년을 후원하겠다라는 그 재벌 기업가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0억씩 후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는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 그 펀드가 그 규모가 서울대 사회대학 전체 다른 연구소보다 더 커요. 자, 일단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지 몇 가지 맛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켄트릴스 레더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켄트릴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하나의 행복 척도인데 되게 간단해요. 질문이 하나입니다. 자, 이 사다리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10점은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삶이다. 0점은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세요. 그럼 몇 점 정도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10점. 10점. 한 분, 두 분, 좋습니다. 세 분. 항상 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치가 3%가 나와요. 10점이. 네. 그 다음 9점. 네, 맞네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육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8점. 그 다음에 좋습니다. 7점. 거의 뭐 7, 8, 9가 거의 같네요. 6점. 네, 5점. 5점 한 분, 6점 한 분, 그 다음에 4점. 4점. 2점. 우리 꼬마는 몇 점이니? 지금 10점 만점에 기분이 몇 점이야? 5점? 몇 점? 10점이요? 네. 좋습니다. 2점 없어요? 1점 없어요? 0점 없네요? 그럼 우리 지금 대략 얼추 평균이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8점 가까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면 이게 유엔에서 국가 간 행복을 비교할 때 이 질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유엔 조사에 응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이제 리포트가 되진 않겠지만 이게 2012년도부터 유엔이 국민의 삶의 질은 더 이상 경제력이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2012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2017년도 보고서에서 1등이 노르웨이, 2등이 덴마크인데 7.5.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르웨이나 덴마크 국민 수준의 행복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 거죠. 대단하죠. 꼴찌, Unhappiest Nations. 평균이 3점입니다. 평균이 3점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평균이 3점이라는 거는 그 국민 절반 이상이 0점, 1점, 2점에 손을 들었다는 뜻이죠. 아프리카에 대부분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평균은 55등인데요. 155개국 중에 55등입니다. 평균은 5.8 정도 됩니다. 자, 또 이거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제 89개국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왜 그 전 세계가 155개국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89개국이냐면 그 나라의 경제력을 볼 수 있는 1인당 GDP,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데이터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89개국만 가지고 행복 심리학의 최고 대가 중에 한 사람이 에드 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연구팀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89개국 중에 24등. 상당히 잘 살고 있죠.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 1인당 그 국민 총생산 그 1인당 그 값이 3만 불을 넘어갈 거라고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 정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레더 이거 사다리로 점수된 거 우리나라 평균이 5.8 정도 되죠. 자, 참 그 전에 이거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행복은 무조건 한 가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구에게는 가만 조용히 이렇게 고요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오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가도 끝이 없이 골프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는 그런 고요한 이런 평온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시끌벅적한 클럽 이런 데 가야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자들은 그래도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일반화하기 위해서 느껴지는 행복이라는 게 있고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얼마 안 돼요. 10년이 채 되지 않는 최근의 이야기인데요. 행복을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사다리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평가되시나요? 라고 한 것은 느끼는 행복일까요? 생각하는 행복일까요? 네, 맞습니다.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행복 점수는 5.8이다. 그러면 순위가 89개국 중에 38등입니다. 혹시 이건 제가 인쇄를 안 해드렸죠? 이제 보시면 돼요. 38등.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만족을 좀 못하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살펴볼 건데요. 긍정정서는 이렇게 측정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많이 즐거우셨어요? 어제 하루 동안 많이 웃으셨습니까? 그래서 yes 아니면 no, yes or no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yes, 어제 난 하루 동안 많이 웃었다. 내리시고요. no, 어제 별로 안 웃었다. 네, 반반 드시네요. 부정정서는 어제 하루 동안 많이 화나셨어요? 많이 슬펐어요? 혹은 많이 짜증나거나 우울했습니까? 걱정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yes. 네, 몇 분 계시고 no. 네. 참고로 이 두 가지는 둘 다 yes라고 할 수도 있고 둘 다 no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연구해 보니까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은 매일 긍정정서도 많이 경험하고 부정정서도 많이 경험해서 이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좀 커요. 그 폭이. 행복감이 낮은 학생들은 이걸 감정을 억누르는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못 알아채는지 잔잔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yes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생생하게 살아가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순위를 매겨보니까 대한민국은 자, 이거 느끼는 행복입니다. 긍정정서 순위는 58등으로 떨어지고요. 부정정서는 몇 등 정도 할까요? 네, 77등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깨끗한 도로 그리고 어떤 뭐 이런 친절한 서비스 이런 거에 한번 놀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에 놀라냐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불만 표정인 거에 또 한번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요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Social Psychological Needs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사회심리적 욕구. 이렇게 5가지 문항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존중감을 느끼셨습니까? Yes. 좋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거는 그냥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 없다. 이건 100%죠. 대한민국 요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값은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는 게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티솔 대학원 정도 다닐 수준이면 다들 행복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배웠다. 네, 좋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 유능감인데요. 가령 노래 잘하시는 분은 코인 노래방 가서 막 실컷 노래 스트레스 풀고 오면 되게 기분이 좋죠. 유능감을 느꼈다. 어제 하루 동안. 네, 좋습니다. 자율성을 느꼈다. 나는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yes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면
몇 등일까요? 89개국 중에 경제력이 떨어지는 탄자니아나 시에라 같은 나라가 뭐 80등, 58등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83등으로 떨어집니다. 시에라 내전 중인 시에라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그래서 그 행복 심리학의 대가인 에드 디너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사우스 코리아는 왜 이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건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된 현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참고로 이 연구의 원래 시사점이 뭐냐면 경제력은 생각하는 행복을 결정하고요. 그 상관계수 통계를 돌리면 경제력은 생각하는 행복 점수와 상관이 높고요. 이 사회심리적 욕구가 그 나라 국민의 긍정 부정 정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중요한 그 시사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이 감정을 조절하는 이 두 가지 지표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우리의 자화상, 뭔가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도 즐겁지 않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살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죠. 지금 이제 최근 데이터는 뭐 2위로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최근 그 전쟁 5년 동안 전쟁 사망자 수보다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더 많다. 이런 데이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OECD 회원국이 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늘 고진감래를 외치면서 행복이 저기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참자. 지금을 희생해서 미래의 행복을 누리자. 이렇게 됐는데 아이러니한 일이죠. 오히려 이제 살만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겨서 행복이라는 걸 찾게 됐는데 근데 자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녀 자살률을 보면 자살 시도 여성들이 되게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이. 근데 실제로 남자들이 많이 자살하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여자분들은 안 죽을 방법만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처럼 화끈하게 연령대 자살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도 OECD에서 학업 성취도 비교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수학과학은 뭐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과 함께 싱가포르와 함께 상위권이지만 학교에서 얼마나 행복하니? 라고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저 맨 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행복하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 공교육의 늘 롤모델로 삼는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핀란드죠. 핀란드는 어디 있을까요? 핀란드 학생들의 행복 점수. 우리나라 우위에 있습니다. 65개국 중에 한국이 65등, 핀란드가 61등. 그래서 핀란드가 이 데이터가 2013년도 OECD 보고서에 나오면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핀란드가 교육개혁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교과 융합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웰빙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가 되게 중요한 아젠다라고 합니다. 이 핀란드가 여기 있는 걸 보고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핀란드의 그 교육 담당 평가국장을 초청해서 국제 포럼을 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걸 프린트해 가서 제가 직접 물어봤었어요. 내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꼴찌인 건 아는데 왜 너희들이 여기 밑에 있느냐? 우리는 너희들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설은 하나 있어요. 핀란드 아이들은 집에서도 실컷 노는데 학교에 와서도 계속 놀아야 되는 거예요. 놀고 싶을 때 노는 게 아니라 노는 시간에 놀아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워라밸 이야기하면 나오겠지만 워크 라이프가 이게 열심히 의미 있는 시간 투자하는 것과 열심히 즐겁게 노는 거하고 균형을 가지라는 건데요. 실컷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놀 때 노는 거지 계속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이들도 성과는 좋은데 전혀 즐겁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진단하면 의미 과잉 추구 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진단을 내려봅니다. 그 작년에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에서
우리 외국인,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알랭드 보통이랑 연결이 됐어요. 알랭드 보통은 영국의 인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설도 잘 쓰고 되게 철학가이기도 하고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에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자주 왔었는데 너가 보는 한국인들 행복해 보이니?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알랭드 보통이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인들은 너무 지금 안 행복하다. 근데 다행인 것은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원더풀 멜랑콜리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멜랑콜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를 몰라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원인을 알면 해결할 텐데 원인을 모르는데 그냥 한없이 깔아지는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처럼 막 갑자기 황사가 확 미세먼지가 300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날은 우리가 원인을 알잖아요. 이제 기다리면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황사가 일어나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멜랑콜리한 상태인데 한국인들은 이걸 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답을 모르고 있다. 혹은 해법을 모르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나친 워크홀릭 국가인데요. 1년간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입니다. 멕시코랑 1등, 2등을 늘 다투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근로시간을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이고요. 반면에 생산성은 거의 꼴찌입니다. 가성비가 완전 바닥인 거죠. 투자 대비 성과가. 김난도 교수님이 이제 아까 매년 10개의 트렌드 키워드를 뽑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0년간 연구를 쭉 해오니까 어떤 특징이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경쟁을 화두로 삼으면서 동시에 힐링을 추구하는 이 양상이 계속 경쟁하듯이 이렇게 흘러오더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2018년도에는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던져놓으니까 모든 그 교육 그 기관에서 이 워라밸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의 이슈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자, 이 얘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다는 것인데요. 이 워라밸과 행복 연구 결과를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의 워라밸 순위는 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 우리나라가 36등입니다. 이거는 OECD에서는 Better Life Index라고 해서 BLI 이 지표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38개국 중에 28등인데 28등은 이 점수를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끌어올리고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28등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워라밸 순위는 36등 정도. 이게 재작년이네요. 2016년도니까. 자, 이 better life, 좋은 삶, good life. 이거는 뭔가 균형이 잘 잡힌 삶일 텐데요. 우리나라가 아까 진단한 것처럼 의미 과잉 추구 사회, 너무 일만 해오던 그런 이제 습관, 그런 타성에서 그럼 이제 균형 잡힌 삶이란 뭘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놓쳤던 가족을 좀 더 챙기는 삶이 균형 잡힌 삶일까? 아니면 그러니까 일보다 가족을 더 중시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일과 가족 사이에 정확하게 균형을 잡는 그게 균형인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본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삶에서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고요. 당신 삶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시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뭐 둘 다 7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둘 다 뭐 1점 1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이렇게 다르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과 가족이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족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행복 점수가 훨씬 떨어집니다. 또한 일도 가족도 둘 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거의 바닥을 칩니다. 네.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일과 가족을 둘 다 모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제 챙기고 중시한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데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서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그럼 어떻게 일과 가족을 둘 다 챙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는 일, 가족 모두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자, 저희가 또 다른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한 거냐면 이거는 되게 재밌는데요.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가령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행할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누구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의미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누구는 나 지금 기분이 좋아. 즐거우니까 행복한 거지. 이게 서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할 때 당신은 지금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를 묻고 또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를 물은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여행일 때는 매우 즐겁고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응답을 하는 것이고요. 산책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사분면은 의미도 있고 즐겁기도 한 겁니다. 운동, 자원봉사, 수다 떨기, 식사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3, 4분면에 대부분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에도 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 걸, 분포를 어디에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우면 의미도 느끼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면 즐겁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공부나 병원은 지금 아웃라이어처럼 옆으로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수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즐거움과 의미의 상관계수가 되게 높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의미를 느끼면서 즐거움을 못 느끼는 이런 시간은 뭔가 우리 삶에서 뭔가 왜곡되어 있거나 뭔가 뒤틀려 있거나 잘못된 비정상인 상태인 거죠. 병원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말이 되는데 여기에 있다는 것은 왜곡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의미과잉 추구사회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자, 오늘 주제로 와서 일과 가족의 균형인데 여기 여행이나 산책 운동은 되게 가족과 할 수 있어서 가족의 균형은 이쪽 시간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크기가 빈도수입니다. 거의 안 한다는 뜻이죠. 여기 work, 일. 엄청난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데 의미도 즐거움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균형을 못 맞추고 행복감을 떨어뜨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냐. 이렇게 하게 되면 학자들이 만약 어떤 학자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봐라 우리가 일하는 시간 행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칼퇴 국회에 칼퇴법이 이렇게 발의가 돼서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또 퇴근한 다음에 카톡 금지법도 있어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카톡 보내면 안 된다 막 이런 것까지. 자, 그래서 칼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요즘의 학문의 경향은 평균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요. 계속 상세하게 쪼개 들어갑니다. 계속 디테일을 보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근데 평균만 가지고 설명하면 실상 이 평균 속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더 들여다보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일을 하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물어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띵동하고 올리면 자, 지금 얼마나 즐겁습니까? 제가 슬라이드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넥스트 누르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넥스트 체크 이렇게 넘어가면 한 30초면 끝나는 방식이에요. 이걸 실시간으로 하루에 3번씩 랜덤 어사인해서 언제 문자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험자가 되시기로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10만 원씩 드리는데요. 2주간 할만한가요? 여러분들은 공짜라도 하고 싶으시죠? 그 마음이 하루밖에 안 간다는 걸 저희가 한번 뼈저리게 경험하고 5만 원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만 원을 했더니 이제 데이터가 잘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자 보내주면 하겠다. 그래서 랜덤 어사인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이제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했더니 저희가 워라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미와 즐거움과 관련된 2가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는가.
한 사람에게 즐거움이나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는가, 가령 뭐 동시에 경험되는가,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교차되는가, 이런 거죠. 두 번째는 2주일간 한 사람이 경험한 즐거움의 총합, 총 점수. 그러니까 즐겁다고 했던 점수를 다 합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있다고 했던 그 점수를 다 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즐거움의 총합 점수라는 데이터와 의미의 총합 점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순간순간의 데이터들이고 이거는 총합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일과 가족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힌트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X축은 개개인입니다. 뭐 여기 뭐 홍영일, 조기석, 성은경 이렇게 이성영 쭉 있고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의미죠. 의미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즐거움도 많이 느끼고 의미를 많이 못 느끼면 즐거움도 많이 못 느끼고 이런 식의 패턴이라면 아, 의미와 즐거움이 같이 가는구나, 움직이는구나라는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면 의미와 즐거움이 서로 반비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일정 기간 개인이 경험한 총합 점수. 그러니까 2주일 동안 저 홍영일이라는 사람의 의미 점수가 이렇게 높으면 즐거움 점수도 높습니다. 일주일 동안 의미 점수가 낮으면 즐거움 점수도 낮습니다. 총합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일과 가족, 의미와 즐거움의 균형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니까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감이 높냐 낮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밸런스가 맞습니다. 총합으로 하면. 그런데 매일같이 측정을 하면 순간순간 타임 바이 타임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자, 이 데이터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즐거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의미도 많이 경험하고 즐거움을 적게 경험한 사람이 의미도 적게 경험한다라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제 한 개인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즐거움을 느낄 때는 의미를 못 느끼고 의미를 느낄 때는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간 총합을 하면 같게 나오는데 그걸 순간순간 보면 서로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합치면 이제 비슷하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즐거움, 의미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즐거움과 의미를 동시에 못 느낀다는 뜻이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내려놔도 된다라는 이게 굿 뉴스고요. 굿 뉴스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보면 자, 김치찌개와 파스타를 둘 다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둘 다 좋아한다고 해서 동시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맛을 망치는 거니까. 그래서 동시에 둘 다 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보면 파스타 먹은 횟수와 김치찌개 먹은 횟수가 비슷하게 가면 저는 김치찌개와 파스타를 균형 있게 먹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과 가족의 균형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한참 바쁜데도 일과 가족 균형을 위해서 빨리 퇴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폭력이에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선언을 하거나 어떤 국회의원이나 혹은 정책 위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이 불균형 상태로 밀어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치찌개와 파스타의 비유를 가져다 붙인다면 이렇게 기계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하고 일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있을 때는 잠시 일을 끊고 가족에 몰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회사에서 막 일하면서 집안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 생각, 머릿속에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 애기랑 놀아주는데 계속 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이건 균형이 아닌 거죠. 자, 좋은 삶을 위한 균형은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일을 열심히 하고 규범도 강한 우리나라죠. 그렇죠? 지금까지 의미 과잉 추구 사회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두는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을 주로 하세요? 잘하는 일을 하려고 하세요? 지금 이 티솔 대학원은 내가 이게 잘하니까 그냥 오신 거예요? 아니면 좋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후배나 혹은 자녀분들에게 어떻게 조언하세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고 하세요? 아니면 야, 네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 내려주시고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 약 2대1 정도 비율로 손을 들어주셨네요. 궁금하시죠? 저희도 되게 궁금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는 살 수 없지 않냐 이런 말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는데요. 이 말은 그래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하면서 위안이 되기도 하면서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의 어떤 무의식 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이 말에 너무 쉽게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당신은 지금 그 업무화 중이라고 응답을 했을 때 그 다음 문제가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행복감하고 이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똑같은 업무 중인데 그 업무 중에 평균값은 아까 보신 것처럼 3, 4분면 저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하는 도중에 느끼는 행복감은 즐거움이나 의미나 둘 다 마이너스였는데 그런데 자율성을 높게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행복감 평균은 되게 높게 나와요. 이게 상당히 이제 자율감, 그러니까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낮은 거죠. 또한 스트레스 점수는 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7.9가 어느 정도 점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XY축 한 다음에 가장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이 뭐였어요? 여행이었죠. 여행할 때 느끼는 그 값 수준으로 나옵니다. 즉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여행과 같고요.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여행을 억지로 하면 그 여행이 아니라 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우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 여행인 거지만 우리 김정은 선생님은 이게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여행이세요? 일이세요? 네. 이게 가족 여행할 때 아빠나 엄마가 한 사람은 일이 되죠. 그렇죠? 다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면 그 의미 때문에 행복감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저희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실용적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학생들, 서울대 학생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수강 신청할 때 이 과목이 네가 확실히 좋아하는 과목이 원래. 근데 이 과목을 네가 신청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것을 네가 잘하는 게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 이 과목은 네가 잘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야. 이건 원래 네가 잘하는 과목이야. 그런데 이걸 네가 수강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가 이걸 좋아할지 말지가 중요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테크니컬하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질문 왜 하냐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로 일치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잘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일 텐데요. 그게 잘 안 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냥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런 뜻이겠죠. 스티브 잡스.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love what you do.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애인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했던 말인데요. 이거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말이 더 맞을까요? 자, 그래서 연구를 아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원래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0.56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머리 좋은 IQ 좋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을 그 상관계수가 0.4가 안 돼요. 그러니까 0.56이라고 하면 상당히 상관계수가 되게 높은 겁니다. 즐기면 얘 분명히 잘할 거야 라고 해도 거의 적중할 정도로 높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X축이나 Y축에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 어떤 일을 좋아할 때 그 일을 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 어떤 일을 잘할 때 그 일을 좋아하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그 수업을 좋아해. 그럼 이것을 선택할 때 내가 잘하는지 여부를 따질 거니? 라고 이제 묻습니다. 파란색은 행복한 아이들이고요. 빨간색은 행복감이 낮은 서울대 학생들입니다. 그랬더니 행복감이 높은 아이들은 좋아하면 잘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 행복감이 낮은 아이들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면 어차피 잘하는 거 안 중요해. 내가 안 좋아하니까. 행복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결정적인데요. 내가 이거 잘하지 못하는 수업이야. 근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때우기 위해서 수강시험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네가 좋아하는 여부가 중요하니? 라고 할 때 행복감이 높은 아이들은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잘하는 일을 중시하나요? 좋아하는 일을 중시하나요? 좋아하는 일을 중시합니다. 그러면 선호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성과가 어떤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학기 초에 수업을 좋아해서 들었는지 잘할 것 같아서 듣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행복감도 조사하고 학기 말에 가서 다시 조사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서 신청한 아이들과 잘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내가 A 학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서 신청한 학생들과 이제 비교가 되겠죠. 결과를 예측해 보세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좋아해서 듣는다고 했던 학생들은 행복감이 쭉 올라갑니다. 한 학기 내내 그 수업을 듣는 동안 행복했던 거죠. 잘할 것 같아서 그 수업을 들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두 집단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리가 있는 것이 실제로 학업 성취도는 긍정 정서, 포지티비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자기 조절력, 셀프 컨트롤 수준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비티와 셀프 컨트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워라벨입니다. 다시 한번 정상적인 것은 좋아하면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되고 잘하게 되고 잘하면 좋아하게 되는 것이 원래 정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균형을 잡기 위해 균형이 깨졌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 연구 내용을 소개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고르고 싶어도 좋아하는 일을 고르고 싶어도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고를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저희 행복의 중요한 이론이 나오는데요. 저희 행복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 중에 되게 메이저 이론이 하나가 The Broaden Build Theor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이라는 인간의 이 긍정 정서가 broaden, 인간의 시야와 가능성을 넓혀주는 기능이 있다. 그 펑션 자체가. 또 하나, build는 회복 탄력성과 같은 어떤 삶의 건강한 자원들을 이렇게 키워준다. broaden, 넓혀주고 build, 구축해주고 이 두 가지 기능을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정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중에 broaden 기능인데요. 삶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넓혀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실험을 해볼게요. 자, 지금 슬라이드에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 자, 슬라이드 넘길 겁니다. 잘 보셨죠? 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 아이고, 넘어갔네. 방금 앞에서 보신 것은 왼쪽 거일까요? 오른쪽 거일까요? 손 드셔야 됩니다. 내가 방금 앞에서 본 것은 왼쪽 거다. 손 들어주세요. 아니다. 이것이다.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걸 선택합니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개 이걸 선택합니다. 근데 이런 약간 변형시킨 문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 나와서 평균을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의 요청을 받고 와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있어요. 심심하니까 이제 노트북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이 시선 추적기를 달고 하는 거라서, 자, 시선 추적기를 다 이렇게 달아줍니다. 근데 노트북 앞에 잠시 대기하는데, 노트북에는 애기 사진이 3장이 이렇게 떠 있어요. 바탕화면에.
사실 이게 진짜 실험인데 여러분들 그게 실험인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자,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멍 때리면서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사진 저 사진 막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도 보고 여기 지금 이게 여기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이 표시들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 산책하면 하늘도 보고,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이렇게 땅만 보고 걷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긍정적인 상태라면 이 전체가 이제 보이는 거죠. 뭐 굳이 세모 모양 떠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골라라 그러면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그림을 보는데 하나만 뚫어지게 본 거죠. 네모를 봤습니다. 그러면 네모 여기 있네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오시는 길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을 위한 질문.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우리나라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질문들이었는데요. 기성세대들이 던진 질문이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죠. 중딩, 고딩 두신 분들은 아마 그러고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남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지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때때로 가끔은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행복을 위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상태에 있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눈에 띄게 되고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인데 그러면 이제 행복감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연구센터에서 제가 이제 교육팀장인데요. 행복연구센터 연구팀이 있고 교육팀이 있는데 교육팀이 하는 일이 바로 이 행복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3,200개 중학교 중에 1,500개 넘는 중학교가 행복수업을 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막 손발이 닳도록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에 받았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되게 막 그 인생의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에 뭔가 되게 막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걸 되게 극복했던 사연들을 보내와요. 선생님들에게. 그 선생님들이 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오고 그렇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자, 행복 수업을 통해 행복을 끌어올리면 우리는 긍정정서가 올라가면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좋은 삶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가능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생각, 마인드셋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자,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쉬운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행복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내가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이겁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제안한 이야기인데요. 세 글자인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의미를 갖는 이 세 글자. 네, 소확행. 맞습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예를 들면 가꾸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반듯하게 접은 속옷이 서랍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 새로 산 정갈한 향의 셔츠를 입는 것, 부스럭 소리를 내며 고양이가 이불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등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무디어졌다 싶으시면 이제 그거를 느끼시면 되는 거죠. 감각을 깨워서. 소확행. 혹은 친구와 가지는 술자리,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 보기,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등등등. 그런데 오늘이야말로 정말 행복감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각을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6시 이후여야 되겠죠? 계속 강의가 있으니까. 자, 왜 소확행이냐? 작년에는 욜로 열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욜로 열풍이 욜로 하면서 YOLO, You only live once. 야, 한 번 사니까 즐겨야지 하면서 돈을 모아서 비행기 타고 해외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작은 데서 찾자라고 이제 유행이 바뀔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소확행.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즐거움과 의미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어쩌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make sense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움과 의미가 이 작용하는 그 시간상의 그 시점이 다릅니다. 자, 이 pleasure now meaning later라는 것은
여기 그 소셜 사이콜러지라고 하는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라고 하는 SCI급 저널에 저희 센터에서 퍼블리시한 논문의 제목이에요. 연구 결과를 제목으로 표현을 한 거죠. 진짜 여기 가세요. 여기 temporal dynamic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즐거움, pleasure와 meaning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예를 쉽게 제가 그냥 다른 설명하지 말고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고 내일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피곤하시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지 말고 평일 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과를 다 끝내고 오늘 저녁에 갑자기 시간이 비는 거예요. 누군가 좀 연락을 카톡을 좀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할 찰나에 두 친구한테 동시에 카톡이 옵니다. 한 친구는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나와서 나랑 차 한잔 마시고 영화 좀 보자. 또 한 친구는 야, 우리 맨날 그 노래 부르던 거 있잖아. 이게 봉사활동 하는 거. 오늘 딱 그 시간 비었대. 나랑 봉사활동 하러 가자. 어디 가시겠어요? 지금 오늘 바로 지금 저녁에. 자, 나는 놀러 가겠다. 나는 봉사활동 가겠다. 자,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 한 달 후에 휴가가 있는데요. 그 휴가 뭐 하지? 라고 하는 딱 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한 명은 놀자. 한 명은 자원봉사하자. 다시 하겠습니다. 놀자. 자원봉사. 지금 자원봉사 숫자가 조금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한 2명이었는데 지금 한 5명인데 이거를 6개월, 1년으로 해서 다시 물어보면 점점 자원봉사가 올라가고요. 10년 후 그러면 거의 100% 자원봉사 할 겁니다. 왜냐면 10년 후에는 그땐 자원봉사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응용하느냐. 결혼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한 번도 안 버려 보신 분 계신가요? 남자분 중에? 아니, 제가 그런데요. 근데 이거를 버리게 하는 아주 쉬운 그 방법이 텔레비전에 공개가 됐어요. 일요일 날 오후 2시인데 남편은 야구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막 설거지하다가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 아무 때나 버려도 된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보 오늘 음식물 쓰레기 5시까지 꼭 내다 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면 7시 돼야 들어오는데 이거 못 버리면 이거 냄새 나잖아. 당신이 좀 버려줄 수 있어? 라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설거지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이 뭐 5시? 딱 보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3시간 후잖아요. 알았어. 뭐 아내가 없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대답을 해요. meaning later. 이게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사라집니다. 몰래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고요. 남편이 4시 50분 되니까 슬금슬금 일어나면서 한 번도 묻혀본 적 없는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손을 잡고 가서 버리는 거예요.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의미 있는 일을 약속 잡을 때는 일찍, 미리, 한참 전에 잡으면 되죠. 오늘 워크숍 같은 경우도 미리 이렇게 잡아서 회비도 미리 받아 놓으면 그러면 급한 일이 생겨도 되게 오시게 되는데 갑자기 하고 회비를 나중에 받으면 당장 다른 일을 쫓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워크 라이프인데요. 워크는 일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 그럼 이건 이제 쉬는 시간 여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미 혹은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욜로 작년에 유행했던 요도 라이프라는 것도 있어요. You only die once. 야, 너 그렇게 노는데 너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의미 있는 오늘 당장 사과나무라도 심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행복심리학자들이 즐거운 게 행복의 본성이다. 아니다. 의미 있는 자아실현의 삶이 행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파는 화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 행복연구센터는 이걸 응용해서 아이들에게 이 삶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알려주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모두 습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매 순간순간 이 순간을 음미하고 만끽할 수 있는 습관을 알려줍니다. 밥을 먹을 때 조금 더 꼭꼭 씹으면서 맛을 느껴본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 학교 내나무 보고서라는 걸 활동을 하신 국어 선생님이 계신데요. 학교에 나무나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딱 정해서 매일매일 관찰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중학생들이
이거를 시키면 처음에는 그냥 숙제니까 수행평가 점수 들어가니까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아이들이 한 번도 안 해보던 습관이 몸에 배이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관점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는 나누고 베풀기나 감사하기 이런 활동을 해서 지나간 것을 해석을 다시 하고 관점을 바꾸어서 해석해보고 이런 연습들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균형 있는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응용 방식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충분히 못 놀았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저희 지금 딸이 중학교 1학년이고 아들이 5학년인데 옛날에 7살, 5살 때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이 놀아주는 아빠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정말 그날 어린이날 하루 종일 정말 아침부터 얘네들은 자전거 타고 저는 뛰어다니고 집사람은 차 끌고 다니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정말 발병이 날 지경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애들 막 싫다는 거 막 아울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파트 현관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그렇게 착하고 밝고 명랑한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울상으로 큰 소리로 충분히 못났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랑 저랑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아주 강하게 각인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한참에 이제 롯데월드에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밤 11시에 끝나거든요. 이게 끝나는 시간이. 근데 10시나 10시 반이면 다 나가요. 저희는 11시까지 완전히 그 큰 롯데월드가 우리 아이들의 완전히 그 놀이터가 돼서 11시까지. 근데 11시가 되면 문 닫는다는 걸 이제 아이들이 이미 인식을 했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주차장으로 이제 내려와서 완전히 골아 떨어졌습니다. 정말 실컷 논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효과가 6개월 이상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엎어지면 올라와서 막 밟아줘요. 이렇게 등을. 네, 자발적으로. 6개월 동안. 네. 저희 아이들 봄에 벚꽃 피는 시절에 뛰어노는 거, 막 놀이터에서, 여름에. 그래서 근데 이게 사계절 분기마다 놀 수는 없고요. 작년에 여름이었으면 올해는 뭐 봄, 뭐 이런 식으로 가을.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포착하는 사진이 이게 워라벨 중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을 이렇게 포착하는 그런 요령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다시 보면 지나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워라벨의 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사진. 가을, 겨울. 여기 해운대 앞바다. 그래서 즐거움은 지금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중에 의미로 재해석이 되는 경험이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 아주 손쉬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저희 이제 셋째 아이가 있어요. 막내는 5살인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유전 질환으로 태어나서 그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5개월쯤 됐을 때 이 경기 뇌파 불안정으로 막 경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죽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항경련 치료를 받으면서 1년 동안 병원 막 입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치료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이게 우울증 약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되게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우 걷는 정도가 됐는데 5살인데 근데 이런 아이를 이제 우리가 키운 거죠. 집사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키웠고,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친구가 5,000명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제 이야기나 제 사진은 좋아요가 한 10몇 개 달리면, 우리 애기 사진 올라가면 막 100개, 200개까지 좋아요가 달리는데, 어느 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연구소로. 저희 장애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행복감이 너무 낮아서 어머님들에게 행복한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하겠다고 했겠죠. 저와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겠다고 해놓고서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냥 일반 성인들에게 하는 강의하고 이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고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한 달을 남겨놓고 소파에 나란히 밤 11시에 앉아서 자기야, 내가 한 달 후에 이제 우리 아이처럼 장애를 둔 부모들 강의를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잘했네. 잘하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될 거,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거 있을까? 그랬더니 꼭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나도 장애를 두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런 따위의 말은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른 위로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뜻이죠. 저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뭐 이제 그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 우리처럼 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 스스로 행복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의식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거잖아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당연하지 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절로 행복해야 하는데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 라고 하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고요. 자, 불행하지 않은 것, 슬프지 않은 것만이 행복한 건 아니지. 그게 중요해. 삶이라는 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게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풀어낼 줄 아는 게 행복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되게 이 말이 있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얼른 제 아이폰에 녹음기 버튼을 탁 켜고 계속 그렇지 더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큰 환란을 겪고 되게 명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행복 교과서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더니 계속 슬플 땐 충분히 슬퍼하는 게 행복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다시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준 말입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슬픔을 꼭 눌러서 그렇게 감정이 가는 것하고 슬픔을 발산해서 감정이 가는 것하고 그것은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거든. 사람의 정신에 있어서 엄청 큰 파워의 차이를 가져오거든.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보신각종 타종할 때 그런 걸로 뒤통수한다 그게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받아 적은 말인데요. 풀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왜 서울대 학생들 하루하루 경험하는 긍정 부정 정서도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감정을 스스로 알아채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발산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것을 누르거나 억누르거나 참으면 나중에 그 사람의 상당히 이 어떤 회복 탄력성이든 우리가 행복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저희의 어렵게 찾아내고 있는 그 연구 결과를 한 번에 집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대단하다. 우리는 연구해도 이런 거 찾기가 참 힘들다 그랬더니 왜 이런 걸 연구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그 신념인데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그리고 최근 행복심리학이 하는 말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밤에 내가 우리 애기 막내 윤재인데요. 윤재 태어나고 나서 내가 바뀐 게 있다.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나는 원래 그거 무서워서 못했는데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날 제가 밤에 토요일 날 정말 11시에 늦게 퇴근해서 침대에 딱 누웠습니다. 씻는 둥 마는 둥. 그런데 갑자기 우리 큰 딸아이가 동해바다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다면서 그때 겨울방학 끝날 즈음이었거든요. 봄방학 끝날 즈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 우리 한번 꼭 동해바다 가보자. 저희 집사람 고향은 진해라서 남해바다 다 봤고요. 서해는 저희가 인천 많이 봤고 동해바다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지금 갈까?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저는 이제 입을 뒤집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졸리면 가면서 휴게소마다 자면서 가면 되잖아. 그러다가 딱 아침에 동해바다 도착해서 딱 보면 해가 뜨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제가 그게 막 상상이 되는데 와 그럴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만세를 부르는 거죠. 이제 엎질러 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휴게소마다 자면서 갔고요. 그리고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가서 정말 아침에 찍은 사진이죠. 네,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했던지요. 그리고 이 장화를 가져갔어요. 바다에 들어가겠다고 준비도 꼼꼼하게.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 없는 여행들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수제비 던지는 이걸 제가 시범을 보였더니 애들이 막 따라하는 모습. 이거는 이제 해남 땅끝마을에 가서 전망대 올라가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비를 사서 입었는데 얘네들이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그게 기억에 남더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막내 애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저희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성장이 늦고 이게 인지가 되게 둔하게 발달한다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 얼굴 표정에 이런 웃음꽃이 피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가 되게 놀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폭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미인 폭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태백 산맥을 넘어가면서 있는 폭포인데 이거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도로에 조그맣게 나무 표지판 하나 있는데 그거 보고서 차를 세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여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뭐 저 어디요? 진해, 그다음에 경주 이렇게 해서 쭉 동해 바다로 해가지고 태백산맥을 넘어오다가 제가 이걸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던 곳이라서 꼭 이번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기 데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근데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되게 위험해요. 그 집사람과 딸은 무섭다고 도로 올라갔고 저는 그래도 이 애기에게 우리 뭐 보여주고 싶어서 끝까지 내려갔는데 정말 선녀가 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되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 배 앞으로 이렇게 제가 애기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셀카 모드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박수 치는 모습을 찍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집사람한테 보여주고 집사람도 감동받아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 기억이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였던 거죠. 아, 이게 이런 경험들이 이런 아이의 인지 발달을 자극하는데 정상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변했는데요. 저는 정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족들이 다 놀러 나가고 저 혼자 아기를 보는 날인데 어부바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키득키득 소리가 나서 역시 또 다시 셀카로 보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에 일상을 즐긴다는 게 뭔지를 우리 아기 때문에 깨닫게 된 정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천상병 시인이 썼던 그 귀천이라는 시에 이 마지막 3년만 제가 읽어볼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사실 이 천상병 시인이 술 먹고 어느 날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길바닥에서 주무셨는데 집에서는 돌아가신 줄 알고 막 경찰 신고하고 난리 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러는구나 하면서 쓴 그 사연이 있는 시인데 소풍 같은 인생이라고 비교하는 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줍니다. 또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자,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자, 행복의 어원, 해피니스의 어원이 해픈인데요. It happens to be 뭐 좀 이렇게 말하는 그런 happen.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계획된 행복뿐만 아니라 우연히 찾아온 행복을 낚아챌 줄 아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요즘에 뭐 인공지능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는데 창의성도 인공지능이 다 하잖아요. 감성, 공감력도 인공지능이 더 잘하잖아요. 스스로 행복해서 직관을 발휘할 수 있는 오직 인간 본연의 능력은 행복에서 온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긍심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자긍심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제 강의 끝났어요. 자,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3시 47분. 원래 3시 반에 끝나는 건가요? 3시 40분. 7분 넘겼구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제 강의는 끝냈고요. 제가 카웃을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 하나만 메모해 주세요. 이 카웃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보면서 강의실에서 실시간으로 퀴즈 게임을 했던 거라고 하면 이번엔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신 거를 제가 여기 워라벨과 행복이라고 퀴즈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제가 플레이를 누르면 아까처럼 지금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걸 플레이를 누르지 말고 집에 가서 숙제로 아이들에게 내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플레이 옆에 챌린지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초록색 챌린지 버튼을 제가 클릭을 하면 듀데이트를 설정을 합니다. 듀데이트와 시간. 가령 내일 점심때까지 12시까지 아니다. 내일 저녁 10시까지 할까요? 자, 일요일 밤 10시까지 듀데이트와 타임을 정해놓고 자, 넥스트를 누르면 요게 핀 번호가 뜹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메모해 주세요. 글씨가 066-0661 066-0661 7자리 숫자입니다. 066-0661 그래서 아까 그 카웃에 엔터 핀
게임 핀 번호를 066-066-1을 넣고 참여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문제와 보기가 다 떠요. 그리고 문제마다 제가 한 문제당 10초의 제한 시간을 다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어가서 풀면 여러분이 푸는 그 시간대까지 푼 사람들의 랭킹이 나오고요. 누가 얼만큼 맞고 틀렸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바로 문제마다 여러분이 경쟁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집에서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문제 풀이 끝나면 각 문제 보기, 정답 다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계속 좀 있을 테니까 쉬는 시간 동안 저한테 물어보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행복 강의 듣고 여기 올 때보다 한층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짧게 한두 분 질문 있으시면 하면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마이크. 마이크를 제가 얼마 전에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에 관한 책을 네. 읽고 네. 엄청난 충격을 먹어서 오늘 이제 교수님 만나면 꼭 이 질문을 하겠다고 설명드릴게요. 네. 네. 그 책 내용 중에 1억짜리 복권을 받은 사람의 행복감과 그 다음에 손에 쥔 아이스크림을 쥐은 아이의 행복감이 그 무게감이 같고 중요한 거는 그 행복이라는 것의 본질 중에 하나가 지속력이 굉장히 짧아서 그러니까 제가 놀란 부분은 그 무게감이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취감이 높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미를 따진다고 하면은 좀 의미가 좀 더 크고 의미가 좀 더 많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행복의 무게감 그리고 지속력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가벼운 주제로 워라밸을 했지만 저희가 실제로 매 학기 거의 1000명, 1년이면 2000명의 선생님들 연수를 하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지식을 드리는 게 저희 연수 목표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질문인데요. 행복의 그 1억 원을 손에 쥐었을 때와 아이스크림을 쥐었을 때 무게감이 같다라는 것은 아주 순전히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 1억과 아이스크림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가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는 먹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1억은 가능성이 크죠. 근데 행복은 그렇게 측정하지 않고 자, 네 손에 1억이 있네? 지금 너 10점 만점에 몇 점이니? 아이스크림 손에 쥐고 있네? 10점 만점에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보고서 같다라고 하면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행복심리학 이론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까지는 set point theory라고 해서 누구나 태어날 때 행복감의 그 수준이 set point라는 걸 각자 자기의 set point가 결정되어 있어서 가령 뭐 결혼을 하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그러면 행복감이 쭉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사별하거나 그러면 행복감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얼마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온다. 라는 게 정설처럼 여겨졌었는데요. 그 증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저희는 행복교육을 이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째 하고 있는데 행복 수업을 계속 받는 아이들의 행복감이 누적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사실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행복감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습관을 길들이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평균만 가지고 설명하는 학자 그리고 평균이 아니라 개개인의 그 디테일을 보느냐 이제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셋포인트 시어리는 평균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독일 국민 그 패널 데이터가 결혼한 해를 기준으로 1년 전, 2년 전부터 행복감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결혼하고 나서 1년 지나면 평균적으로 행복감이 떨어지더니 2년 후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지나면 더 떨어지는 현상도 보이고 막 이래요. 평균이죠. 근데 학자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야 평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거의 한 60, 70명 있는 것 같은데요. 50명 넘죠. 우리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무게가 42.5라고 할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아서 낮췄어요. 42.5. 그 몸무게에 해당되시는 분 없어요. 그렇죠? 평균은 허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와 같이 행복이라는 것도 독일 패널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행복감이 2년 전부터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혼해서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평균값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는 평균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는 태도를 갖자. 이게 이제 저희 행복교육의 중요한 철학이고요. 충분히 실증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서로 다른 그 행복 이론이 있는데요. 두 분이 안 친해요. 저희 행복연구센터장님과 그 연세대 교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지금 별로 대화가 없으세요? 네. 근데 일단은 대세는 저희 쪽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한 분만 더 가볼까요? 제가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에는 사이즈가 어떤 데이터? 그 아까 두 가지 사례 얘기했잖아요. 서울대생 보실 때. 사이즈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연구팀의 그 내용인데 제가 그건 다시 자세히 확인하고 논문은 제가 다 나중에 총장님께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퍼블리시 안 된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논문 아니고 그 로 데이터 저희 분석한 거 정도. 저는 경제학에서 보는데 네. 아 그래요? 저희 경제학이랑 철학이랑 그 다음에 뇌과 그 뉴로사이언스랑 이렇게 융합을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카후 꼭 해보시고 여기 그 자료집에 23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최종 결과 랭킹이 다 나오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제가 보람 느끼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강연 해주신 홍렬 교수님께 네, 네.